자체가 러시아 하면 또 우리한테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너북 관계는 더 알 듯하면서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너북 관계를 쓴 책이 유일하게 제가 쓴 게 두 권이 있어요. 2011년에 하나 썼던 게 그게 이제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저자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또 한 게 이게 현대 북로관계 이해.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대학 교재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막상 또 보면 너무 교재라고 그랬지만 대학생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가시거리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교재로서는 약간 좀 그 정도를 가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감하게 수필식으로 썼었는데 그 이후로 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너북관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최근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도 아무도 책을 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너북관계에 관한 한 알려진 게 없어요. 자료가 없고 알고 싶어도 공개 자료의 일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심층적으로 그걸 연구할 만한 자료가 없는 거죠. 비근한 예로 구소련 당시 때 러시아의 북러 경제 관계를 연구하는 교수, 그때는 대학원생이었죠. 북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북한을 가려고 했었대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오지 말라고, 와봐도 러시아에 있는 거 자료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와봐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로 너북관계는 베일에 가려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문서가 해제된다고 해서 나온 것도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1990년 수교 이후부터 러시아 쪽에 외교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관심이 바로 북한하고의 문제였거든요. 어차피 통일을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바라보는 북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실무를 하면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녹취를 많이 제가 선택을 했고, 또 자료가 나온 거 있으면 바로바로 사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처럼 어디 이 책방에 판매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 거기는 주문 생산이거든요. 정부에서 너북관계에 대해서 무슨 책을 어느 연구소에서 맡겼다 그러면 한 200부, 그러면 한 150부는 정부로 가고 나머지 50부 정도가 시중에 나오는데 며칠 안 가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너북관계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냥 또 말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또 뭔가 또 알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중에 무슨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거나 글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좀 벗어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라도 빨리 좀 수정판 하나 만들고 싶는데 여력이 없어서 지금 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 내용은 제가 이제 경험했던 내용 중심을 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러시아를 우리가 표현할 때 튜트체프라고 19세기의 외교관이면서도 시인,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러시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믿을 뿐이다. 그 명언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합리적인 어떤 사고, 특히 서구식 방식으로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서 평생 나서 자란 그런 분들도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외국인들을 우주하겠냐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제프리 sak스라고 옛날 냉전 당시 때 소련 연구의 가장 권위자인 미국의 제프리 sak스 교수 같은 경우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연구했던 것 전혀 다른 생체 리듬을, 생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오판했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캐나다보다도 1.5배.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땅을 뭐 한 20%를 더 먹었거든요. 20%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순수한 우크라이나 땅 20%를 병합했지만 우크라이나 땅 20%를 병합함으로 인해서 그 아조프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들어오면 아조프해. 그게 옛날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반씩 나눠서 썼거든요. 이제 일종의 공해였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러시아 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아조프해를 그 크기를 보니까 한국의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 대한민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 아조프해가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데거든요. 자원도 풍부해요. 그리고 또 리조트 시설이 많은데 그거를 플러스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가 아니라 저는 한 30% 정도를 러시아가 지금 병합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다시 돌려줄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봐요. 러시아가 망하지 않는 한은 절대 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가 자꾸 더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미국이 마냥 지원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트럼프 와서. 그러면 남는 건 지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번에 드론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전략 포격기를 강타를 해서 상당한 진주만의 습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화근이라고 봐. 괜히 오히려 화근을 더 만든 거예요. 지금 뉴스가 정확한 게 아닌 이건 규명이 안 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드네프르 강까지 지금 서진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보복이 이제 명분을 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 먹고 싶어 하는데 이제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보복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하고 1시간 한 20분 동안 또 통화를 했거든요. 거기에 아예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푸틴이 우리가 보복하겠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지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옛날 바이든 때 결정된 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는 그만큼 이제 영토도 뺏기고 자국민도 희생되고 아마 권력은 더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젤렌스키가. 근데 자국민과 자국 영토를 그런 식으로 계속 보호하지 못하는 리더라는 저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좀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너북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러시아의 대외 정책을 이해하는 현재 러시아의 그 권력 구도가 어떤 도대체 러시아는 지금 뭘 생각하면서 좀 푸틴이 통치하는가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푸틴 정부의 특징을 통치 목표는 간단합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목표가 강한 러시아 건설, 부국 강병이죠. 부국 강병, 강하고 젖사는 나라. 이게 푸틴이 집권하면서 첫 일성으로 내건 슬로건이죠. 그게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리고 혼란기 90년 동안 이게 저는 이게 러시아식 고난의 행군이야. 북한만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게 아니라 러시아도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한 기간이 있거든요. 90년부터 98년까지 현장에서 그 쿠데타 현장 그대로 다 경험을 하고 말 그대로 그 소련 당시 때 제가 90년 8월 달에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소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1년에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그리고 96년 이제 내내 그 고난 행군이 시작이 됐는데 말 그대로 야 이게 어떻게 슈퍼파워이냐 참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일순간에 그렇게 무너진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더 느끼는 게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 슈퍼파워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나라가 붕괴된다는 것 자체를 실감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러시아의 엘리트 그룹들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천덕꾸리가 되는 이거는 아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와중에 이제 푸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그 등장은 자연스럽게 그런 러시아 국민의 그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얘기하는 그 명언이 있어요. 소련의 해체는 20세기의 가장 큰 인류의 재앙이라고. 이게 해체됨으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경쟁국인 소련이 무너져서 전 세계를 다시 패권으로 자리우지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안정된 두 개의 축이 유지된 게 오히려 국제 질서가 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러시아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푸틴의 자기 롤 모델이 바로 뾰트르 대제예요. 뾰트르 대제가 러시아의 그 역대 군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근데 이분은 개혁 개방에 기치를 내건 부국 강경의 대표적인 군주로 러시아를 근대 국가로 이렇게 부상케 만드는 그런 인물이죠. 이게 문제 바로 빼째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뾰트르 대제의 정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푸틴이 빼째르부르크에서 나서 자라면서 천망의 대상으로 바라본 그 모델이 바로 뾰트르 대제예요. 지금도 그 푸틴이 정치에 입문한 게 상페테르부르크 시의 대협력위원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협력 부시장이죠. 거기 그 사무실에 가보면, 그 집무실에 가보면 옛날 푸틴이 근무했던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요. 네. 이 볼펜 한 자루 쓰던 그대로 다 남겨놨어요. 뭐 증거를 민멸한 건 아니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가니까 볼펜 한 자루 없더라고. 푸틴이 그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그 사무실에 가면 하나 눈여겨볼 게 그 푸틴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가 지금도 뾰트르 대제 밑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는 아직도 절대 뾰트르 대제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이제 밑에 직원들이 그걸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게 그대로 놔둬라. 뾰트르 대제가 위에 있고 푸틴이 밑으로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정도로 푸틴의 롤 모델은 뾰트르 대제죠. 근데 우리가 보면 뾰트르 대제하고 스탈린, 러시아를 강하게 만든 대표적인 이제 리더가 두 사람인데 뾰트르 대제는 자국민을 그렇게 희생을 안 시켰거든요. 소위 서구화로 러시아를 근대화시키면서 외세하고 계속 끊임없는 스웨덴하고 20년을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유럽하고 지금 나토하고 싸우는데 너희들 스웨덴 전쟁 봤지? 우리는 20년 동안 버텨서 이겼다. 그리고 저 스탈린 당시 때 히틀러하고 싸운 거 봤지? 우리는 900일 동안 완전히 상페테르부르크 시가 봉쇄당해가지고 폭격만 해도 외곽에서 날리는 대포, 위에서 날리는 미사일, 비행기 폭격 한 19만 발을 3년 동안에 당한 거예요. 그런 것도 견딘 나라.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그 당시 때 900일 봉쇄 기간이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버텼다. 나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리가 버티고 이긴다. 이게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한테 이익이다. 뭐 물론 이제 희생은 자기들은 각오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러시아라는 거죠.